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성환 교수입니다. 2017년 10월 15일입니다. 10월이 들어섰다고 했는데 벌써 보름이에요. 아시다시피 한 일주일 동안 투데이 브리핑이 없었죠. 사실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정신이 없었죠. 솔직히 다 아시다시피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쓰는 거를 싫어하시는데, 어금니 아빠, 뭐뭐뭐 아빠라고 하는 거는 쓰지 마라. 근데 일단은 언론에서 이렇게 붙여줬고, 그래서 이렇게 어금니 아빠란 말을 썼는데, 그냥 이영학 그 살인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 며칠 동안 거의 종편부터 공중파부터 보도 채널까지 하루에 한 3개, 4개 막 돌아다니면서 진짜 제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겹치기 출연을 제가 하고 있어 갖고 참 제 자신이 이거 배반적이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얘기 이제 뒤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바빴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감기가 들려갖고, 악정고투를 했죠. 자, 변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날, 그런 와중에도 월요일날, 화요일날인가요? 헷갈리네. 지금 헷갈리네. 신동엽의 고수회전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MBN에서 황금알 1, 2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개편이 돼갖고 고수회전을 했는데, 신동엽 씨가 MC를 맡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MBN판 알쓸 신잡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MBN이 올해 말에 종편 재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수준 높은 교양을 만들려고. 왜냐면 그걸 안 만들면 재심사에 탈락하면 방송국이 문 닫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저도 이제 연결이 돼갖고 출연을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굳이 제가 많이 고사를 했는데 꼭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어떻게 갔어요. 다른 건 아닌데 그 중에 얘기가 하나가 남한산성. 그러니까 지난주에 개봉을 했죠. 지난주 개봉 맞죠? 했던 영화 남한산성, 김훈 작가의 원작이고, 도가니를 연출했던 그 감독이 한만정이랬나? 이름이 이제 헷갈리는데, 그 감독이 감독하신 그 작품이에요. 하여튼 남한산성 자체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영화 평론가도 아니라서 굳이 그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제 제가 왜 고수회전을 하면서 그 말씀을, 고수회전에서 남한산성에서의 최명길과 김상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이제 북핵 위기 이런 걸 빗대어 갖고 몇 마디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었죠. 굳이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하려고 했던 내용 거의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무슨 역사 전문가란 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보기엔 궤변을 많이 말씀하셔갖고, 그리고 워낙 그 말이 끊임없게 나와서 참 역사를 배워도, 그러니까 배움과 인격은 그 별개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또 요즘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을 그런 표현을 안 하잖아요. 뭐뭐하는 신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참. 배움과 인격은 별개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분 비난하려고는 아니고, 남한산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기 쉬운 얘기는 그거죠. 주어파와 주전파. 그래서 최명길과 김상원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책이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한산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병자호란을 제대로 이해했어야 되고, 병자호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청나라, 후금, 우리가 여진족이라고 하는, 어쨌든 명청, 그리고 동아시아의 역사, 전쟁사, 아니면 정치사, 이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거지. 결국은 까딱 잘못하면은, 물론 김은 작가나 한만재 감독이 생각한 건 그건 아니겠지만,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애국주의, 국뽕으로 간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 남한산성을 기획했던 영화사나 아니면 그걸 만든 사람들은 국뽕이라도 실제로는 그거를 관객만 많이 든다고 하면야, 그리고 워낙 유명하고 연기 잘하는 이병헌, 김윤석, 박해일 이런 사람들, 박희순 이런 사람들, 고수 이런 사람들 워낙 잘하니까 그래도 근데 실제로는 좀 저는 남한산성의 영화나 김은 작가의 남한산성 자체를 많이 아쉬운 면이 있어 봐요. 단지 공난에 임해서, 국가의 위기에 임해서 주전판 싸울 것이냐 친할 거냐, 그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세력의 이익으로,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치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상대에 대한 부분, 이런 복잡다단한, 그렇지만은 명확히 원칙이 있는 이런 얘기를 풀어내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김은 작가는 글쎄요, 어떨지 모르지만은, 고수회전에서 제가 이제 그래도 원래 이런 예능 프로에는 작가들이 사전 인터뷰를 해요. 해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제가 한 얘기를 작가들이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소위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했다고 하는 지식인들의 이해 수준이 참으로 천박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역사를 그냥 역사 그대로 읽고자 하는 일종의 그냥 문자를 가진 그런 실증주의 같은 거죠. 거기에다가 또 애국주의가 합쳐져 갖고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한마디 말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시작은 그거였죠. 제가 만주문자도 배웠고, 또 나름 이제 조금 공부를 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까 말한 그 사람이 매우 좀 오만하고 불손하게도 끼어들어갖고 독판을 쳐버려갖고, 독판을 치는 거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해괴한 얘기들을 해서 참 마음이 많이 언짢았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도 저런 식으로 역사를 배우고 그것을 후세에 가르치면은 말 그대로 국정교과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국정교 논란이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의 여기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 지금 북핵 위기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있는데 실제로 그 남한산성의 병자호란 그 당시에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이 외교 국제관계를 통해서 조선이란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공난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 풀어나가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의 현실 속에서 풀어나가려고 할 때는 그냥 애국주의와 그 완전히 그 몰빵적 친미주의 이런 것까지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딱 말이 그거죠.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전쟁까지 했던 적국이었다. 적국이다. 뭐 적국이었다.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남한세상 볼 때는 주전론 주화론하면서 체면길이 옳았다는 등 그런 소리.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국제 외교 현실에서는 뭐 이 얘기는 오래 하려고 생각이 없었으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어요. 실제로 트럼프라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무기도 팔아먹고 동맹이라고 하면서 무기도 엄청나게 팔아먹잖아요. 그것도 그 이제 뭐 시누크 같이 쓰레기 무기도 팔고 좋다고 그러고 그것도 좋다고 사주는 놈들도 있고 그 이제 완전히 이 부패한 군인들 관료들 썩어버린 그것과 이제 미국의 군산복 같이 합쳐갖고 완전히 뭐 생으로 싹 뜯어가도 그냥 아무 말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그게 혈맹인가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중국은 우리와 미국 대미 교육보다 대중 교육이 더 많잖아요. 남한 우리나라의 생존을 자문해 볼 때 사실 영원한 동지와 영원한 적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한심한 그 지식인들 역사를 그냥 문자로 배웠던 지식인들하고 그 예능이란 걸 제가 찍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해 갖고 참 기가 막히다 라고 해서 그냥 입 닫아버리고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터진 거죠. 뭐 터진 게 이제 이영학 사건이 막 터진 거죠. 뭐 남한사성 얘기 제가 뭐 국제 정치나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주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기본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 뭐 팟빵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뭐 가족사 논문 관련된 부분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꽤 제대로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가족사 논문을 쓰고 여러 걸 했지만은 그게 학위 논문이나 아니면 발표 논문으로 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쪽을 공부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것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학위 논문을 쓸 때는 그것을 이른바 가족 생애사라는 그 영역이 당시에는 일종의 질적 연구 방법이어갖고 그것을 논문으로 그 심사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도교수, 제 박사 논문 지도교수도 이거는 네가 학위를 받은 다음에 그냥 편하게 책으로 쓰던 뭐 해라 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타협책으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것은 조선 가족제도사 중에 상속 관행에 대해서 썼으니까 지금 저한테 가족사 논문을 원하시는 거는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죠. 뭐 이해를 못 하신 게 해드린 거 제가 또 일단 죄송하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청하신 가족 논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써놓은 어떤 글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뭐 정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보내드리거나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 오해하신 것 같아갖고 가족사 논문을 팟빵을 통해서 요청하신 분에 다 답을 드리고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 분한테 일종의 연애 상담은 아닌데 자기가 이제 어떤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뭐 이제 선을 봐서 만났나 봐요. 만났는데 뭐 동갑이래요.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분이에요. 저한테 뭐 일종의 연애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30대 후반에 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한 6, 7개월 사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뭐 여러 가지 자기한테 잘해준대요. 말하자면은 이 경영학과를 나와갖고 뭐 어떤 그 직장에서 그럼 괜찮은 직장에서 근무하시나 봐요. 뭐 그게 큰 건 아닌데 나이는 비슷하신 것 같아요. 뭐 저한테 뭐 이걸 요청하신 분이. 근데 고민은 아니 그냥 뭐 그 남자분이 좀 잘해준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갑인데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른바 이벤트도 준비하고 또 뭐 이런 이제 뭐 좀 살갑게 이렇게 하나 봐요. 그리고 좀 글쎄요, 이건 좀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좀 깔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종의 누나는 가만히 좀 뭐냐 본인이 나이가 이제 비슷하니까 이렇게 누나처럼 이렇게 마치 누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나이는 오히려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자분은 좀 덜덜하고 남자분은 제가 봐도 그 여자분은 털털해요. 뭐 이렇게 그렇게 깔끔한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이 이걸 들어주면 저를 혼내시겠네. 근데 남자분은 좀 약간의 결벽증, 이벤트도 좀 하고 이런. 근데 이제 단점 좀 이제 고민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잘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어떤 뭐 오랫동안 이분이 저한테 이제 연애 상담을 요청하신 이분이 무슨 모임에서 오랫동안 뭐 그런 있잖아요. 사회 모임에는 그런 뭐 오랫동안 리더가 있잖아요. 뭐 동호회 모임 같은 거.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거기 일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남자분이 그거를 시비를 건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모임이 중요하냐? 아니면 뭐 자기가 중요하냐? 선택해라. 아니 그 모임 남자인데 왜 당신이 우리 자기 여자친구죠. 왜 그러느냐? 응? 그래갖고 계속 부딪혀갖고 저한테 상담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좋아 그러면 뭐 올해 말까지 하니까 그거까지만 하고 끝내자. 어떻게 이제 뭐 하기로 한 거를 중간에 그만둘 수 있냐라고 일종의 타협책 같은 것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도 뭐 막무가내로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꼭 자기를 선택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조금 뭐 그 부분. 근데 이제 그 자체는 그렇다. 또 다음 것이 조금 저한테 상담하신 여자분한테 질리게 만드는 게 뭐냐면 어떤 일이 본인한테 섭섭한 일이 있으면은 문제는 입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헤어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맞는다. 그럼 그래 뭐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 여자분,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좀 털털한 거예요. 털털해도 아주 그렇게 그 남자를 아주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사귄 지 얼마 안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날 조금 저도 이게 황당한데, 그 다음날 이제 내가 잘못했다, 더 잘할게 라고 자기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한 뭐 너다섯 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했는데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어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단속하는 거죠. 그 모임에 나가서 뭘 해도 이게 계속 걸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그거죠. 좀 이상하다. 이게 자기를 진짜 이렇게, 아니면 집착이 너무 강한가? 그리고 뭐 완전히 뭐 그 모임이란 게 뭐 흔히 말하는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모임도 아닌데, 이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상담을 요청하셨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럼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분이, 그 남자 친구분이, 선을 봤다는 분이, 모르겠어요. 이제 어디서 만났는데 이분이 저한테 그걸 선봤다라고 한 건지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분 주장대로라면 이제 좋아한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좋아하는 걸까? 물론 그분 방식의 좋아함일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일종의 집착이에요.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조금도 자기가 어떤 세운 선에서 자기가 타협하지 않는 것. 자기도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서는 또 자기가 양보해야 되는데, 자기가 이벤트 하는 것은, 자기가 이벤트하고 뭐 일정을 짜는 것은 자기가 양보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면.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남자친구분은 사실은 하나도 자기 걸 양보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여자한테 나만 바라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큰 소유의식이에요. 이건 심각합니다, 사실. 이거는 성격이 매우 여자나 아니면 부인한테 극단적으로 안 좋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특정 제도적인 장치를 넘는 거, 말하는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면은 이 상당히 그 물리적 폭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감정적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확인하고 싶으면은, 제가 뭐 이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저한테 그 상담 요청하신 분한테도, 그러면은 조금 더 알아봐라. 조심스럽게. 그분이 그 이전에, 그러니까 30대 초반 뭐 이때도 여자를 사귀었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헤어졌는가, 이 부분을 좀, 왜냐하면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SNS라든가 아니면 이런 뭐 통해서라도, 아니면 건너서라도. 왜냐하면 이게 조금 뭐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조금 더 진행돼서 결혼했는데 이게 진짜 심각한 성격적 결함이면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반드시 이분의 30대 초반의 모습, 이전의 연애 경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어떤 저한테 상담해 오신 분의 여자의 한 일생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부분은, 일단은 뭐 저도 신중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서로 남녀
또는 양성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양보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양보를 하고 얘기를 통해서 제3의 어떤 걸 만들어가는 과정의 어떤 연습이에요. 연애라는 것은. 그리고 그 연습의 실전이 결혼이죠. 그럼 실전으로 갔을 때는 연습이 없는데 실전이 또 똑같겠죠. 그죠? 연습이 없는데 그럼 결혼해서도 전혀 양보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사실은 그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 없어요. 그때는 물을 수도 없어요. 뭐 물을 수 있죠. 이혼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또 이제 조언해 드린 것도 반드시 어떤 뭐 불법적인 게 쓰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알아볼 수 있는 안도까지 알아봐라. 분명히 그분은 그런 면에서 어떤 결함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 특히 이제 자기 인생을 같이 할 햇살을 만날 때 핵심은 오픈마인드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근데 이 남자분은 그게 아니에요. 전혀 이해한 게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벤트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그 본인의 여자친구가 하는 어떤 영역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말씀드려서 이제 어쨌든 이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갖고 이제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이영학 얘기 좀 하죠. 이영학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저 이제 어제 또 이제 제가 스터디해 주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지만 이영학의 행동 패턴을 보면은 실제로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가 다분하죠. 점수도 이제 PCLR 점수도 25점이라고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6점 정도면은 이제 일종의 사이코패스 경계선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판독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사이코패스 판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다소 조금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좀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그 행동 패턴을 봤을 땐 사이코패스라고 해도 크게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온 것 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그 피해자 자기 딸의 초등학교 동창이죠. 자기 딸을 시켜서 유인을 한 다음에 뭐 상당히 말로 하기 힘든 근데 이제 어떤 행위를 하다가 이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기 강원도 쪽에 시신을 유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오는 차 안에서 뭐 동영상도 찍고 그랬어요. 이제 유서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유서 동영상은 아니고 여러분 이 이영학 행동을 보시면서 뭐가 느끼셨어요? 뭐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한마디로 어제도 이제 제가 스터디하는 뭐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교과서에 실릴 정도의 심각한 가학성 범죄자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범죄자를 판단을 할 때 심각하게 뭐 사체를 훼손하고 뭐 잔혹하게 뭐 폭력을 쓰고 이것만 고위험군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범죄자처럼 저는 이제 어느 방송에서 크리미널 로이드, 범죄, 로이드, 인간, 그러니까 범죄형 인간. 그러니까 이 이영학이란 사람이 선천적으로 거대 백악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아래 잇몸에 그 종양이 자라갖고
계속 자라니까 그걸 계속 이게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유전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집안은 뭐 누나도 있고 뭐 그 가족도 있고 뭐 어머니도 있고 이렇게 집이 부유했다고 해요. 지금도 부유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이런 거죠. 일종의 얼굴에 기형이 있고, 근데 집에 돈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실제로 선천적인지 모르지만은 그 범죄 쪽으로 그러니까 각성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성범죄 쪽으로.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성범죄, 이렇게 강간범죄를 하고 다녔다라는 뭐 얘기가 있고 그래요. 그 이제 그거는 뭐 저랑 같이 방송했던 어떤 분이 그때 이제 자기가 다 담당했던 그 사건을 기억해 보니까 그 사람이 맞다라고 해서 이제 알려진 부분인 거고, 실제로는 한 18범 된다고 하고, 굉장히 이 범죄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탈 행위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과정을 보면은 21살 때 이 딸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지금 자살했다고 알려진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딸아이의 엄마는 역산을 해보면 17, 18이에요. 그러니까 17쯤에 만나서 그때 바로 임신을 했다고 하면 18. 얘가 지금 딸아이가 14살이니까. 뭐 요렇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청소년, 고등학교. 근데 뭐 이른바 지금 들린 얘기는 그 부인이 고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없다고 하니까 아마도 추정컨대 이 그림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출했거나 아니면 좀 주변에 가족이 없는 여자 청소년에 대한 성적 접근이 있었다고 해도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밝혀진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지금 상황은 그런 거죠. 뭐냐면 부인이 쓴 유서에, 그러니까 자살했다고 알려진, 그러니까 남편으로 성적 학대를 당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이 자신이 죽인 그 딸의 초등학교 동창을 수면제를 먹여갖고 옷을 벗긴 다음에 뭐 변태적인 행위를 거의 한 24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이른바 성적 학대를 한 거죠. 무력화시킨 다음에. 근데 그 성적 학대를 그 부인한테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둘 사이에 부부관계라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게 우리가 보통 정상인의 부부관계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미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해 못할 행동들, 뭐 흔히 말하는 뭐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이제 뭐 의붓 시아버지한테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 부분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이런 경우를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는 일종의 이영학이가 늘 해오던, 말하자면 성매매 업소를 운영을 하고 부인도 성매매를 시키고 돈 벌어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의붓 아버지한테 접근을 시켰다고 해도 이거는 부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이죠. 근데 본인은 이 조사받고 나오고 막 그럴 때도 억울하니까, 자신의 부인이 억울하니까 그거 좀 밝혀달라고 하는데 반대일 수 있죠. 왜냐하면 근데 그렇게 부인이 자살한 게 억울했는데 왜 근데 부인을 성적으로 학대를 하고, 그리고 아무리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자기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강간을 당하고 오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상이네. 결국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이영학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강한 이
유전적 가족의식, 말하자면 딸아이 사이에, 그리고 주변 여자들을, 그러니까 딸이 아닌, 유전적으로 가까운 딸아이이 아닌 여자들을 성적으로 노예화시켜서 착취해왔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이제 흔히 말하는 강호순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주변에 있는 여자들을 보험 사기에 이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같은 맥락이라. 그래서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강한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이 사건에서 규명이 돼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그 피해자 자기 딸의 초등학교 동창을 수면제를 먹여서 24시간 동안 하늘에 둔 상태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는 그 방송이라는 데서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뭐냐면 이제 투입됐던 프로파일러가 소아성 기호증은 아니고 변태적인 부분도 아니다 라고 했던 부분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 실종 신고로 해서 처음에 그 경찰이 지구대에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이 안 돼. 그냥 단순 가출로 받고, 그래서 시간이 늦어졌고, 그래서 그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가 쫓아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면서 할 때 이영학의 딸이 조금 그 방해행위, 거짓말을 하면서 흐트러졌지만은 그 피해자의 부모가 겨우겨우 쫓아가서 이영학의 집을 확인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이 해야 될 일을 이 사람 피해자 부모가 하는 부분, 이 속에서 경찰의 일종의 안일함, 그리고 일종의 일단 수사 자체를 부족하게 했나? 저는 사실 그게 분명히 비난을 받을 만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은 그래요.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학교 여자아이가 사라졌다 하면은 대뜸 드는 얘기가 잠깐 가출 아니냐라는 생기를 거의 10에 10명 중에 9명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이제 좀 자기들이 모르면, 자기들이 판단하기 어려우면,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어려우면 이른바 지방청이나 아니면 경찰서나 이런 데 도움을 청해서 이러이러한데 이것을 흔히 말하는 실종, 강력범죄에 관한 실종서를 전환을 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이 사실은 많이 부족한 부분인 거예요. 미비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딸이 집에 안 들어와요. 왜냐면 지금 밤 11시가 넘었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을 수도 있죠. 뭐라면 그냥 아직 친구네 집에 놀러 가서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저기 핸드폰 이제 하면은,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보자 라고 해서 한두 시간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또 부모가 이게 아닌 것 같다, 이건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나서서 이제 실종이지만 강력범죄 관련된 수사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어느 부분까지는 실종이 진행됐지만 그 이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를 경찰서장한테 보고하고 이제 윗선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미흡한 부분 때문에 그 다음 하루를 넘기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부모가 쫓아와서 이런, 자기가 직접 찾기 시작하면서 누구랑 같이 있었더라 이런 연결됐을 때, 그래도 이런 정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취합해서 하게 됐으면
그때 또 살릴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때쯤에 이제 부모가 또 관련된 누구누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영학이 뭐 드러나면서 이게 심각한 범죄자라고 했을 때에도 그때 같이 했었다고 하면, 그때 경찰이 같이 적절했었다고 하면 사실은 죽음까지는 막지 않았냐라고 하는, 분명히 경찰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말씀드렸던 건, 근데 그거를 그 개인, 당시 그 담당했던 개인 경찰한테만 100%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그 개인 형사가 아니면 지구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진짜 강력범죄라고 생각하는 어떤 지표가 보였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 경찰서의 형사과장이나 아니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래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을까? 까불지 마, 좀 더 기다려봐, 지금 할 사건도 많은데,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요. 그러니까 지레 짐작하고 시간을 조금 한 12시간 딜레이 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니까 관행상,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 관행상 딱 그렇게 되니까 본인이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그런 거죠. 어떤 실종 사건, 가출 이런 사건이 강력범죄 연관성은 뭐 5% 내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0% 정도는 실제로는 단순 가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강력범죄 관련된 부분이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니까, 생명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거를 일선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지표, 말하자면 실종이 됐는데 뭐 핸드폰이 꺼져 있고 아니면 뭐가 있고 이런 지표만 됐을 때 바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서장 아니면 경찰서의 뭐 보통 과장급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이니까, 문제는 이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수사 전문가들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찰청 빼고라도 지방청과 경찰서와 지구대 이렇게 연결이 돼. 근데 보통 지방청이나 경찰서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 위에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전문적인 수사 전문가가인 경우가 드물고, 그 밑에는 이런 관련된 느낌이하고 어떤 수사 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계급적인 차이를 못 넘는,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경찰은 수사 전문화가 이루어진다. 지금 이 경우에도 바로 실종기구가 들어와서 상당히 부모들이 얘기한 걸 놓고 지표를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강력범죄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걸 실종신고 들어온 바로는 몰랐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번 더 체크를 했을 때 이거 분명히, 적어도 열몇 시간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이렇게 판단해서 능동적으로 거기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전진화된, 좀 더 이런 시스템이 됐다고 하면은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충분히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선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고 결제를 안 해주고, 결제를 안 해주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위치 추적이라든가 아니면 뭐라도 위에 결제가 나야 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안타까워서 제가 사실은 방송에서도 이 얘기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부분에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갖고요. 결국은 그 미적거림이 결국은 하나의 목숨을 앗아가게 된. 근데 그것과 이제 그런 어떤 실책을 본인들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부랴부랴 이영학을 잡아갖고 수사를 시작해서 CCTV 확인하고 그러니까 뭐 금방이죠, 그죠? CCTV 확인해서 뭐 애를
이영학이를 잡아갔고, 근데 그때 잡았을 때 왜 그냥 또 시간을 이렇게 했는가?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영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성범죄와 관련된 그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가 14살짜리의 여자아이의 실종과 관련됐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럼 그때 바로 지방청에 프로파일러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관련된 수사체제로 바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그냥 살인범 잡범 잡듯이 잡아갖고 데리고 와서 뭘 했냐면 가서 야 너 동기가 뭐냐? 불어라 이런 식으로 또 몇 시간을 흘렸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사건이면은 이런 사건이 어떤 전체적인 규모인지를 일선 형사들이나 일선 형사과장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못해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그냥 살인범으로 생각한 거죠.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 생각 못하겠죠. 그러면 모르면 물어보라고. 그리고 만약에 신문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종류의 사이코패스형 살인범은 일반적인 신문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형사들이 물어본 거죠. 너 동기가 뭐냐? 계속 그 하루 동안 그 동기를 물어봤는데 뭐 횡설수설하고 뭐 한다고 그게 계속 나와서 이 새끼들 또 실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 부분이었을 때 바로 지방청에 프로파일러들이나 전문수사팀을 요청을 해서 거기서부터 바로 전환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간 하루 이틀 뭐 하니까 구속영장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어갖고 실제로는 범행 동기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겨우 송치 하루 전에 지방청에 프로파일을 해가 겨우 몇 시간 그 면담한 걸 가지고 이제 동기를 합시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는 초기 실종 수사부터 이 CCTV는 열심히 했지만은 프로파일러 투입돼서 실종 동기까지 송치까지 글쎄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근데 뭐 제 표현으로는 개판이라는 거고, 물론 여기 개판이라는 거에는 열심히 뭐 반발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아니 CCTV 추적해서 열심히 뭐 잡지 않았느냐?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중남 경찰서만 갖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전 시스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정도 CCTV 추적해 갖고 추적하는 거는 사실은 어느 경찰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남 경찰서가 잘했지만 그 부분은 잘했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것들이 다 그냥 엉망이 돼버렸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이영학이가 어떤 동기인지도 얘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프로파일러가 얘기한 정도의 추정 정도밖에 못하고, 솔직히 소아성애자가 아니다, 그리고 변태성이 없었다라고 하지만은 아니 14살짜리 여중생애를 수면제 먹여서 그게 변태적인 게 아닌가요? 그래서 도대체 얘들이 뭐라는 건지라는 생각이 그냥 너무 허탈하고 너무 그냥 분노가 나갖고, 그게 사실은 웬만하면은 제가 종편에서 겹치기 출연 안 하고 막 그래야지만은 앞서 말씀드렸죠. 이 새끼들 그 경찰들 뭐 발표하는 거 보고 너무 한심해갖고, 또 이 한심한 거를 뭐 솔직히 이 범죄 전문가도 아닌 애들이 막 떠들어대면 또 더 개판이 되고 또 더 이 피해자 가족들의 못을 박을 것 같아서 그냥 한 3, 4일 정도 그냥 제가 욕했던 그 겹치기 출연을 했어요. 나름대로 뭐 정제된 말을 하려고 했지만은 참 뭐 곳곳에 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실종 관련된 수사 시스템도 실제로는 지방청에서는 뭐 매뉴얼화 시켰다 그러는데 현장에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전문 수사팀과
그리고 행정경찰이 전문 수사경찰을 통제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선 팀장들한테 권한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뉴얼이 있다 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경찰서장이나 그 이 정도 단위가 결재하지 않으면, 뭘 하라고 하지 않으면 그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반드시 이 피해자 부모님께서 이 담당 경찰서장이라든가 이런 적어도 그런 정도의 그 중간급 간부한테 민사적인 소송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사실은 입증하기 어려워요. 근데 민사적으로는 물론 아이가 죽어서 뭐 이제 와서 그가 뭐 했냐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지만은 참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프로파일러 투입. 그러니까 전문 경찰의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늦어요. 지금 이것도 그냥 생색내기로 투입된 거잖아요. 그죠? 송치 하루 전에 그냥 범죄에 대한 감상 들으려고 투입해요.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이 새끼들 또 뒷북 치는구나. 그 예전에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에서도 그 논란이 많으니까 뒤에서 해야지 겨우 그냥 프로파일러 투입해서 그냥 겨우 그 입을 통해서 이제 자기 하고 싶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이런 종류의 범죄가 예방이 안 되고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영학이 같은 이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성범죄 재범 우려자들은 별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버젓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무슨 이런 놈이 무슨 어금니 아빠니 해갖고 그걸 또 제가 엄청 욕을 했어요. 이게 SBS 무슨 프로그램이래요. 어금니 아빠를 광고해 준 놈이 그걸 걔네들은 지금 한마디 사과도 없잖아요. 적어도 SNS는 확인했고 아니면은 적어도 주변만 조금만 확인해서도 이영학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금방 알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키워져 버리니까 얘가 간이 커갖고 일종의 심리적 노출증 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의 그 내재생을 팍 튀어준 게 바로 방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사람을 속이는데 너무 쉬운 수단을 너무 쉽게 취득을 했어요. 그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 딸아이도 범죄의 공모자가 된 거잖아요. 이건 반드시 SBS의 그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들이 전 국민 앞에 아니면 적어도 그 피해자 부모나 피해자한테 사과를 정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근데 그 다음에 있었던 그런 어떤 또 방송 프로그램도 똑같죠. 이게 셀럽의 참 사실 그 민낯인데요. 셀럽을 어떤 방송 하나가 만들어주면요, 그 뒤에 있는 방송 프로그램은 그냥 확인도 안 하고 써요. 또 그러니까 진짜 나쁜 놈인데도 계속 방송에 나와서 눈물 짓고 그러면 수원금 들어가고 그러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찬밥이 되는 이런 방송 환경도 반드시 지금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겼어요. 그 선한 마음으로 이제 기부금이라든가 후원을 해줬던 사람들은 뭐가 돼요? 다 살인범, 진짜 나쁜 놈한테 돈을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준 게 더 되겠어요? 그리고 그 나쁜 놈을 사이코패스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잠재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데 도움을 준 결과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늘 이 종편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딱 볼 때 저건 분명히 그냥 이상한 새끼인데, 죄송합니다 욕해서, 이상한 새끼인데 저 셀럽이 돼갖고 그냥 사기치고 다녀요. 아시다시피 무슨 증권 방송에서 그 사기치고 다니는 놈 많이 있죠. 또 어디 무슨 방송에 나왔다고 해서 어디 종교 해갖고 돈 걷어들인 놈부터 시작해서 별 놈이 다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2013년 4년에 이제 무슨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방송을 타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 하나만 해서 그냥
근데 그 방송 나간 다음 날인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전화냐면 그 방송국 KBS인데요. KBS 지하에 무슨 뭐 팻말 같은 걸 만들어줘요. 방송 어디에 출연했다 이만큼. 그러니까 3, 40만 원 받아요. 그래서 아니 저는 됐다고. 어? 아니 제가 뭐 이런 것까지 이런 걸 뭐 집에다 걸어놓을 이유도 없는 거고. 근데 딱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걸 이용해 먹는 놈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물론 그런 무슨 뭐 좀 뭐 미담 소개 같은 거를 하는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요즘은 그게 경쟁이 돼갖고. 근데 확인도 안 하게 해갖고 그걸 방송이 난 다음에 그 뭐 특히 맛집 같은 게 그랬잖아요. 손석희 앵커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라 했잖아요. 맛집 소개가 제일 싫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돈 벌고 막 그게 서로 막 주고받는 게 되니까 이거는 진짜 반 이상이 그 방송이 만들어준 나쁜 놈이에요.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분들은 뭐 TV나 이런 걸 잘 보시지 않겠지만 어떤 데서도 나오는 셀럽들, 특히 전문가인 양 하는 셀럽들은 절대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확인을 거치셔야 돼요. 아, 참 그냥 좀 씁쓸합니다. 또 영학에 대한 얘기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어제는 이제 스터디하는 친구들이랑 1시간 동안 영학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 이제 팟캐스트에서 말하기 참 그런 내용들이 있어갖고 그건 하면 안 되죠. 나중에 부분이 뭐 다른 어떤 정제된 걸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갔고 목이 계속 갈갈하네요. 건강하시고요. 뭐 다음 주에는 그렇게 방송이 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영학으로 한번 쓸고 지나갔으니까 성취됐으니까 뭐 혹시 뭐 다른 일로 이제 뭐 웬만하면 투데이 브리핑은 뭐 이틀에 한 번씩 하려고 하는데요. 자, 뵙겠습니다. 영화 평론가도 아니라서 굳이 그 말씀을 뭐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제 제가 왜 고수회전을 하면서 그 말씀들 고수회전에서 남한산성에서의 그 최명길과 김상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이제 북핵 위기 뭐 이런 걸 빗대어 갖고 몇 마디 이렇게 얘기를 하라 그래서 저는 뭐 할 말이 없었죠. 뭐 굳이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뭐 하려고 했던 내용 거의 못했어요. 뭐 왜냐하면은 거기에 무슨 역사 전문가란 분이 나오셨는데 제가 보기엔 궤변을 많이 말씀하셔갖고 그리고 워낙 그 말이 끊임없게 나와서 참 역사를 배워도 그러니까 배움과 인격은 그 별개의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또 뭐 좀 요즘 그 장애를 가지신 분을 그런 표현을 안 하잖아요. 뭐뭐하는 신 뭐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참 배움과 인격은 별개구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어쨌든 뭐 제가 뭐 그분 뭐 비난을 하려고는 아니고 남한산성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기 쉬운 얘기는 그거죠. 주어파와 주전파. 그래서 최명길과 김상헌의 태도에 대해서 뭐 여러 책이 나오고 뭐 그러는데 저는 사실 전제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남한산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병자호란을 제대로 이해했어야 되고 병자호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청나라
후금, 뭐 우리가 뭐 여진족이라고 하는 어쨌든 명청 그리고 동아시아의 역사, 전쟁사 아니면 뭐 정치사 이런 것들을 그래도 조금은 이해를 해야지 이게 그 제대로 된 이해를 하는 거지. 결국은 까딱 잘못하면은 물론 김훈 작가나 한만재 감독이 뭐 생각한 건 그건 아니겠지만 또 이제 흔히 말하는 애국주의 국뽕으로 간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이 남원산성을 기획했던 영화사나 아니면 그걸 만든 사람들은 뭐 국뽕이라도 실제로는 뭐 그거를 뭐 관객만 많이 든다고 하면야 뭐 그리고 워낙 유명하고 연기 잘하는 이병헌, 뭐 김윤석, 박해일 이런 사람들, 박희순 이런 사람들, 고수 뭐 이런 사람들 워낙 잘하니까 뭐 그래도 뭐 근데 실제로는 좀 저는 남원산성의 영화나 그 김훈 작가의 남원산성 자체를 많이 아쉬운 면이 있어 봐요. 단지 공난에 임해서 국가의 위기에 임해서 주전판 싸울 것이냐 뭐 친할 거냐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건가. 국제 외교 현실에서는 뭐 이 얘기는 오래 하려고 생각이 없었으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어요. 실제로 트럼프라고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무기도 팔아먹고 동맹이라고 하면서 무기도 엄청나게 팔아먹잖아요. 그것도 그 이제 뭐 시누크 같이 쓰레기 무기도 팔고 좋다고 그러고 그것도 좋다고 사주는 놈들도 있고 그 이제 완전히 그 이 부패한 군인들 관료들 썩어버린 그것과 이제 미국의 군산복 같이 합쳐갖고 완전히 뭐 생으로 싹 뜯어가도 그냥 아무 말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그게 혈맹인가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중국은 우리와 미국 대미 교육보다 대중 교육이 더 많잖아요. 남한 우리나라의 생존을 자문해 볼 때 사실 영원한 동지와 영원한 적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한심한 그 지식인들 역사를 그냥 문자로 배웠던 지식인들하고 그 예능이란 걸 제가 찍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해 갖고 참 기가 막히다 라고 해서 그냥 입 닫아버리고 내가 여기 왜 왔지 이런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막 터진 거죠. 뭐 터진 게 이제 이영학 사건이 막 터진 거죠. 뭐 남한사성 얘기는 제가 뭐 국제 정치나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주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기본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그 뭐 팟빵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뭐 가족사 논문 관련된 부분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을 꽤 제대로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제가 가족사 논문을 쓰고 여러 걸 했지만은 그게 학위 논문이나 아니면 발표 논문으로 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쪽을 공부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여러 것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학위 논문을 쓸 때는 그것을 이른바 가족 생애사라는 그 영역이 당시에는 일종의 질적 연구 방법이어갖고 그것을 논문으로 그걸 심사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지도교수, 제 박사 논문 지도교수도 이거는 네가 학위를 받은 다음에 그냥 편하게 책으로 쓰던 뭐 해라 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타협책으로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것은 조선 가족제도사 중에 상속 관행에 대해서 썼으니까 지금 저한테 가족사 논문을 원하시는 거는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하신 거죠. 뭐 이해를 못 하신 게 해드린 거 제가 또 일단 죄송하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요청하신 가족 논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써놓은 어떤 글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뭐 정제되는 것이 아니라서 보내드리거나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말씀 좀 오해하신 것 같아갖고 가족사 논문을 팟빵을 통해서 요청하신 분에 답을 드리고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 분한테 일종의 연애 상담은 아닌데,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성환 교수입니다. 2017년 10월 15일입니다. 10월이 들어섰다고 했는데 벌써 보름이에요. 아시다시피 한 일주일 동안 투데이 브리핑이 없었죠. 사실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정신이 없었죠. 솔직히 다 아시다시피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쓰는 거를 싫어하시는데, 어금니 아빠, 뭐뭐뭐 아빠라고 하는 거는 쓰지 마라. 근데 일단은 언론에서 이렇게 붙여줬고, 그래서 이렇게 어금니 아빠란 말을 썼는데, 그냥 이영학 그 살인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 며칠 동안 거의 종편부터 공중파부터 보도 채널까지 하루에 한 3개, 4개 돌아다니면서 진짜 제가 별로 좋지 않게 생각했던 겹치기 출연을 제가 하고 있어갖고 참 제 자신이 이거 이제 배반적이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요 얘기 이제 뒤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요. 바빴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감기가 들려갖고 악정고투를 했죠. 자, 변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날 그런 와중에도 월요일날, 화요일날인가요? 헷갈리네. 지금 헷갈리네. 신동엽의 고수회전이라고 하는, 원래는 이제 MBN에서 황금알 1, 2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개편이 돼갖고 고수회전 했는데, 신동엽 씨가 MC를 맡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MBN판 알쓸 신작 이런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MBN이 올해 말에 종편 재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수준 높은 교양을 만들려고, 왜냐면 그걸 안 만들면 재심사에 탈락하면 방송국이 문 닫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저도 이제 연결이 돼갖고 출연을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굳이 제가 많이 고사를 했는데 꼭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해서 어떻게 갔어요. 다른 건 아닌데, 그 중에 얘기가 하나가 남한산성, 그러니까 지난주에 개봉을 했죠. 지난주 개봉 맞죠? 했던 영화 남한산성, 김훈 작가의 원작이고, 도가니를 연출했던 그 감독이 한만정이랬나? 이름이 이제 헷갈리는데, 그 감독이 감독하신 그 작품이에요. 하여튼 남한산성 자체에 대한 얘기는 제가 그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세력의 이익으로, 그리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치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상대에 대한 부분, 이런 복잡 다단한, 그렇지만은 명확히 원칙이 있는 이런 얘기를 풀어내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김훈 작가는 글쎄요, 어떨지 모르지만은 고수회전에서 제가 이제 그래도 원래 이런 예능 프로에는 작가들이 사전 인터뷰를 해요. 해서 이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라는 걸 제가 한 얘기를 작가들이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소위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공부했다고 한 지식인들의 그 이해 수준이
참으로 천박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역사를 그냥 그 역사 그대로 읽고자 하는 일종의 그냥 그 문자주의, 문자를 가진 그런 실증주의 같은 거죠. 거기에다가 또 애국주의가 합쳐져 갖고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한마디 그 말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시작은 그거였죠. 제가 만주문자도 배웠고 또 나름 이제 뭐 조금 공부를 했다 뭐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사람이 매우 그 좀 오만하고 불손하게도 끼어들어갖고 독판을 쳐버려갖고 뭐 독판을 치는 거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해괴한 얘기들을 해서 참 마음이 많이 언짢았어요. 우리가 역사를 배워도 저런 식으로 역사를 배우고 그것을 후세에 가르치면은 말 그대로 국정교과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국정교 논란이 그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의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 지금 북핵 위기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있는데 실제로 그 남한산성의 병자호란 그 당시에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이 외교 국제관계를 통해서 조선이란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공난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계속 풀어나가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의 현실 속에서 풀어나가려고 할 때는 그냥 애국주의와 완전히 그 몰빵적 친미주의 이런 것까지 다 합쳐버리는 거예요. 딱 말이 그거죠.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전쟁까지 했던 적국이었다. 적국이다. 뭐 적국이었다.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남한산성 볼 때는 주전론 주화론하면서 체면길이 옳았다는 등 그런 소리. 자기가 이제 어떤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뭐 이제 선을 봐서 만났나 봐요. 만났는데 뭐 동갑이래요. 나이가 좀 있으신 여자분이에요. 저한테 뭐 그 일종의 연애 상담을 요청하신 분은 30대 후반에 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한 6, 7개월 사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뭐 여러 가지 자기한테 잘해준대요. 말하자면은 이 경영학과를 나와갖고 그 뭐 어떤 그 직장에서 그럼 괜찮은 직장에서 그 근무하시나 봐요. 뭐 그게 큰 건 아닌데 나이는 비슷하신 것 같아요. 뭐 저한테 뭐 이걸 요청하신 분이. 근데 고민은 아니 그냥 뭐 그 남자분이 좀 잘해준대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갑인데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기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른바 이벤트도 준비하고 또 뭐 이런 이제 뭐 좀 살갑게 이렇게 하나 봐요. 그리고 좀 글쎄요, 이건 좀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지만 좀 깔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종의 그 누나는 가만히 좀 뭐냐 그 본인이 그 나이가 이제 비슷하니까 이렇게 누나처럼 이렇게 마치 그 누나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나 봐요. 근데 나이는 오히려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자분은 좀 덜하고 남자분은 제가 봐도 그 여자분은 털털해요. 뭐 이렇게 그렇게 깔끔한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이 이걸 들어주면 저를 혼내시겠네. 근데 남자분은 좀 약간의 결벽증, 이벤트도 좀 하고 이런. 근데 이제 단점 좀 이제 고민인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떤 그 사항에 대해서 잘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 어떤 뭐 오랫동안 이분이 저한테 이제 연애 상담을 요청하신 이분이 무슨 모임에서 오랫동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 모임에는 그런 뭐 오랫동안 그 리더가 있잖아요. 뭐 동호회 모임 같은 거.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거기 일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남자분이 그거를 시비를 건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모임이 중요하냐? 아니면 뭐 자기가 중요하냐? 선택해라. 아니 그 모임 남자인데 왜 당신이 우리 자기 여자친구죠. 왜 그러느냐? 응? 그래갖고 계속 부딪혀갖고 저한테 상담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좋아 그러면 뭐